자, 다 같이 이제 2장 철도의 건설 및 계획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세부 목차를 보겠습니다. 세부 목차는 우선 크게 철도의 계획, 그 다음에 설계, 건설에 대해서 이 장에서 여러분과 같이 학습을 할 거예요. 철도 계획은 구체적으로 수송 수요에 대한 예측, 그 다음에 건설, 그 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을 거쳐서 타당성 조사를 또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철도의 설계와 관련해서 여러분하고 할 텐데, 설계 절차, 그 다음에 공사 시행, 철도 공사에 대한 시행과, 그 다음에 다 건설이 되고 나면은 시운전과 영업 시운전까지 다 거쳐서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철도 건설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구조물들이 있는데, 구조물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상세하게 좀 알아보긴 할 텐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한 과목 하나가 굉장히 큰 단위입니다. 철도를 이해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다 라는 정도로 이 그 학습에 중점을 두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우선 철도 계획입니다. 철도 계획의 특징과 관련된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이 이제 이 수명 주기죠. 수명 주기가 아주 굉장히 길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효과, 영향이 광범위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하고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 계획의 내용을 간략하게 우선 살펴보면은, 우선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세력권 설정, 경제조사, 쭉 다 돼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선 수송 수요를 잘 예측을 해야 돼요. 이게 과연 건설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수송 수요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비 기준, 또 운전 계획과 수송 능력도 검토를 하고, 여기에는 투자와 관련된 것들을 갖다 평가를 해서 과연 이 계획을 타당성 있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 투자 평가가 또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효과가 어떤 것인지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철도 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겠죠. 우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철도 투자 계획은, 이 관련해서, 우선, 수송력과 관련해서, 과연 이제 차량을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인지, 단선을 할 것인지, 복선을 할 것인지, 배선, 관련해서 요즘에는 이제 전산에 의해서 전부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것들을, 우선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 설비에 대해서 낡은 설비들을 이제 개량을 하는 거죠. 노후화된 설비에 대한 개량이 투자 계획에 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수송 서비스에 대해서도, 수송 서비스 요즘에는 모든 역사에 거의 냉난방 설비가 많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 교통 불편한 교통 약자들도 이동이 원만하게 편리성을 추구해 주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도 갖추게 되는데, 이것도 투자 계획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신선에 대해서 건설하는 이 계획, 이것도 수송 수요가 이제 증대가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새로운 노선을 건설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투자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 계획에서는 수송 수요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수송 수요를 잘 예측을 해야지, 너무 이렇게 그냥, 요즘 말로 뻥튀기해서 건설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건설을 해놓고 수송 수요가 못 미쳐서 상당히 이제 지자체에서 곤란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욕심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송 수요를 잘 예측을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송 수요의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제 살펴보면은 우선 자연 요인과 그다음에 유발 요인, 그다음에 전가 요인. 우선 여기 이제 여기서 전가 요인은 우선 타교통의 수송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상응을 할 것인가, 어떻게 거기와 맞춰서 같이 이걸 대체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전가 요인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자연 요인과 유발 요인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요인인데 인구, 생산, 소득, 소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유발 요인은 철도 서비스와 관련해서 열차를 얼마만큼 운행을 할 것인지, 차량을 얼마나 넣을 것인지, 속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운임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이것이 수송 수요의 요인에도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측 과정을 보겠습니다. 우선 예측 과정은 우선 예측하는 지역이 어디를, 범위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바운더리를 설정을 하고 그 지역을 또 어떻게 분할을 할 것인지 설정하고 분할을 하는 것이 예측 과정에서 이제 또 첫 번째 중요한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해당 연도에 교통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형태, 사회 경제 활동, 그 다음에 교통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한 이 수송 수요를 표현하기 위한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죠. 모델을 구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언제 이제 건설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되는 그 목표 연도에 있을 때에 과연 조건들이 맞아 떨어질 수 있는지, 그 조건이 수송 수요 예측의 또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고, 목표 연도에서 최종적으로 교통 수요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예측을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측 시행의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기본적인 단계로 우선 기본적인 조사 과정, 기본적인 조사가 필요하겠고, 과거 수요에 따라서 변동하는 요인들을 분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전 예측과 현재 수요가 다르면은 이걸 갖다가 왜 다른지를 갖다가 알아둬야 돼요. 해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장래 수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요인을 알아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장래에도 계속 수요가 늘어날 것인지 줄어들 것인지의 예측. 그 다음에 예측의 정밀도와 그 오차가 발생이 되면 그 원인도 같이 검토를 해줘야 되겠고, 필요에 따라서는 장래 예측 부분과 관련된 것들을 가까운 장래 예측을 수정을 또 해주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예측 시행의 기본적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수요의 예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측은 우선 시계열 분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계열 분석법. 그 다음에 요인 분석법. 그 다음에 중력 모델법. 이렇게 있는데, 수송 수요 예측과 관련해서 이건 시간적 경과에 따라서, 시계열은 시간적 경과에 따라서 과거의 변동사항을 다시 재구성해서 장래 수요를 예측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인 분석은 여러 가지 이제 현상이나 몇 개의 요인 변수와의 관계를 갖다가 분석을 해서 장래 예측치를 구하는 방법이 요인 분석법이 되겠고요. 중력 모델법은 우선 두 지역 상호 간의 교통량이 발생량 크기 제곱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 여기 보시겠는 공식이 교통량이라는 것이 발생량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거리에 반비례한다. 라는 이 모델법에 적용을 해서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단위법이 있고요. 원단위법은 여기가 이제 일부 제가 이제 한문을 넣었는데,
오리지널이라는 얘기예요. 오리진이라는 얘기고, 대상 지역을 여러 개의 교통구역으로 이제 무슨 분할을 해요. 그래서 그 구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앞으로의 그 토지 이용과 인구의 변화, 이런 거를 봐서 교통 수요량을 이제 구축하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 원단위법이 있고, 그 다음에 OD는 오리진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해서 출발부터 도착까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은 출발지가 있고 도착지가 있겠죠. 예, 출발지, 도착지가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표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어디가 많이 몰리고 어디가 적고 이런 것들을 살펴가지고 교통 흐름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 OD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OD표 작성에 의해서 OD표를 작성해가지고 수송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 주로 5번에 있는 OD법도 과학적 이용법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수송 계획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수송 계획은 예측했던 수송량이 이게 효율적으로 움직여지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수송 계획이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되는 거죠. 이 계획 시의 고려 사항으로서는 수송력이 어떻게 되는지, 수송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그 다음에 열차 방식이라는 것은 뭐 앞서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죠. 이걸 경량전철로 할 것인지, 중량전철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열차의 편성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열차 단위, 얼마나 운용을 할지, 그 단위와 횟수. 그 다음에 열차 종별. 그 다음에 열차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건 고속선으로 할 것인지, 60km대에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들이 계획 시에 고려할 사항이다. 선로 용량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선로 용량이라는 것은 이제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선로 내에 열차 운행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열차를 주행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선구라는 말이, 그러니까 노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구라는 것이 노선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작부터 끝까지 나와 있는 한 개의 선을 갖다 놓으면 그걸 갖다 우리가 통칭해서 선구라고 부르는데, 선구의 열차 설정하는 능력을 갖다가 얼마만큼 열차가 최대한 운행할 수 있는지를 보는데, 여기에 용량을 한계 용량과 실용 용량, 그 다음에 경제 용량,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송 능력, 말하자면은 우리 계산상에서 최대한 얼마만큼 갈 수 있는지를 갖다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한경량, 맥시멈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실용 용량은 여기에 일반적으로 한계 용량에 대해서 선로를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는지를 같이 이렇게 곱해줘 가지고 빼내면 이제 실용 용량이라는 게 나오는데, 일반적인 선로 용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상에서 나온 것과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서 만들어낸 실용 용량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용량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최저 수송 원가가 되는 선로의 열차 횟수. 말하자면 열차 횟수를 많이 집어넣으면 한가하지만 승객이 좀 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요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최저 수송 원가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것이 경제 용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용량이 있습니다. 착공 시기의 지표가 되는 선로 용량이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로 용량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선로 용량을 따질 때, 우리가 하루에 단선 같은 게 선이 한 선이죠. 그러면 막 오고 가고 해야 되니까 하루에 70회에서 100회 정도밖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맥시멈으로 다녀도 그래요. 복선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는 선, 오는 선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120회에서 140회까지 열차를 운행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복선전철은 뭐 일반 열차까지 다 포함해서 복선전철 같은 경우에는 200회에서 280회. 전철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 다음에 복선전철의 전차 전용선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많이 늘어나요. 340회에서 430회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게 선로 용량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일단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로 용량 산정할 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는 우선 열차 속도를 봐야 되겠죠. 얼마만큼 주행시킬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속도의 차이. 그 다음에 열차의 간격 같은 경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열차 종별을 어떻게 순서를 하고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역간 거리, 군의 배선 이런 것들도 영향이 미쳐지고. 그 다음에 열차가 운전하는 운전 시분. 그 다음에 신호와 폐색 방식. 폐색에 대해서 나중에 신호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한 개 구간을 정해놓고 그 구간에는 한 개 열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는 것이 폐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하면 블록이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데 그 블록 안에는 한 개 열차만 들어가야지 다른 열차가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해서 열차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폐색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차의 유효 시간대, 뭐 24시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적당하게 야간 시간대 유지보수를 위한 시간을 한 5시간이건 6시간이건 여유를 둘 것인지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얼마만큼 운영을 할 것인지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 뭐 시설, 보수 시간, 아까 말씀드렸던 상대적으로 유효 시간대 외에 보수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게 둬야 되겠죠. 통상 우리가 저녁에 12시쯤 끝나면은 아침 5시까지 한 5시간 정도를 갖다가 보수 시간대로 두고 그때는 운행을 보통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간을 이용객에 따라서 조금씩 더 좁힐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차 운전을 하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시분도 조금씩 감안을 해서 선로 용량을 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선로 용량이 변화하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로 용량이 우선 기본적으로는 선로 용량은 무슨 열차를 넣는지 그 열차의 속도가 어떤지 이 변경이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선로 용량도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뭐 말하자면 한 노선에 이 거리를 1시간에 한 대밖에 못 간다 그러면은 그렇지만 이걸 30분 만에 간다 그러면 2대를 넣을 수 있겠죠. 뭐 15분마다 간다면 4대를 넣을 수 있겠고. 그래서 속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에 따라서 선로 용량도 변화된다. 그 다음에 폐색 방식이라는 것이 아까 이제 폐색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폐색 구간을 길게 10km를 한 개 열차만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굉장히 길죠. 1km로 자르면 그 사이를 10개로 잘랐으니 10개 1km, 1km마다 한 대씩 열차를 넣는다면 최대 맥시멈 10대까지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변경하느냐에 따라서 선로 용량이 따라서 변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ABS라는 건 Automatic Blocking System이라고 해서 폐색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결정하게 해주는 방식인데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건 자동 폐색 방식과 그 다음에 중앙에서 관제사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슈퍼비전을 하고 컨트롤을 할 수 있는 CTC 구간에서의 폐색 신호기를 설치해 놓는데 이 폐색 신호기 간의 거리를 짧게 하면은 그만큼 그 구간이 짧아진다는 얘기겠죠. 이것도 선로 용량의 변화 요인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선로 조건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선로 용량의 변화 요인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선로 용량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이 앞서서 있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열차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선 종별을 가급적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넣지 말고 단순화시킨다는 거예요. 말하면 전동열차만 집어넣는다, 전용에. 그 다음에 전동열차에다가, 여기엔 고속열차도 하나 넣는다.
아니면 전동 열차에다가 일반 열차에 좀 빠른 열차, 말하면 ITX 새마을 같은 거 이런 걸 넣는다든가 이런 경우도 상당히 될 수 있는데, 아무튼 가급적 단순하게 전용의 선으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차 시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 철도는 약 1분을 두고 도시철도는 20초 내지 30초 정도를 두고 있습니다. 정차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만큼 주행할 수 있는 그 열차가 더 많아질 수 있겠죠.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년 운전이라는 것은 열차와 열차를 이렇게 한 개의 열차로 묶어. 그러면 두 개의 열차가 한 개의 열차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 플러스가 돼서 두 개의 열차가 한 개의 열차로 움직이게 되면은, 그만큼 한 개의 열차가 들어갈 수 있는 폐색에 하나가 따로따로 들어가야 되는 곳은 하나가 들어가 버리니까 그만큼 또 선로 용량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겠죠. 이게 중년 운전입니다. 두 개를 묶어서, 뭐 필요하다면 세 개도 묶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열차 설정 시에 불용 시간을 최소화시킨다. 열차를 설정할 때 그 사이사이에 필요 없는 시간들을 가급적이면 최소화시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열차 길이를 최대화시킨다. 가급적이면 길게 하면 할수록 차량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좋지만, 승강장이 그걸 열차가 받을 수 있는 한계까지겠죠. 가급적이면 열차 길이를 늘 수 있으면 각 정거장의 승강장 거리도 거기에 따라서 또 바꿔줘야 됩니다. 여하튼 그렇게 늘어나는 것은 결국 선로 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과 관련돼서 보게 되면은, 시설은 단선을 우리가 하나의 선으로, 하나의 선에 이리 가고 또 한 대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이리 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복선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가는 거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는 거는 내려오는 거는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단선을 이렇게 복선화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이 교행 대피 시설을 확대시킨다. 말하자면 여기에 두 대가 올 때 한 대를 이쪽에다 대피시켜 놓고 이렇게 지나가게 한다면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대피 시설이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있으면은 열차가 더 많이 투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선로 기울기를 낮게 한다. 선로 기울기가, 우리가 이제 선로 기울기란 구배죠. 구배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기울기가 있으면 속도를, 아무래도 속도가 저하가 됩니다. 속도 부분을 갖다가 낮춰주기 위해서는, 더 높여주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평탄한 선로를 만들어줘야 된다. 기울기를 낮춰준다. 그 다음에 구내시설도 여러 가지, 이제 구내시설은 정거장에서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구내시설과 관련해서 열차 통행에 유리한 쪽으로 개량을 해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분기기, 이것도 다시 이제 여러분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열차가 주행을 하다가 이리 갈 것인지 이리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분기기, 우리가 선로 전환기라고 부르는 것이 이쪽 저쪽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를. 요거 분기기를 말하자면 분기기가 조금, 거기는 자연스럽게 코너가 생기기, 곡선이 생기기 때문에 분기기의 거리를 좀 길게 하게 되면은 그걸 이제 우리가 분기기 번호를 높이면 결국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를 통과하는 속도를 갖다 높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분기기 갈 때마다 속도를 많이 낮춰야 되는데, 낮추는 걸 갖다가 좀 더 높일 수 있다면은 상대적으로 용량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선로 속도에 전반적으로 선로를 50km 레일을 썼던 거, 50km 레일 썼던 걸 갖다 60km 레일이라든가 고등급으로 쓰게 되면은 열차가 더 주행을 더 많이 하게 할 수 있어서 선로 용량이 늘어난다. 이게 시설과 관련된 선로 용량을 증대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도 보게 되면은, 차량이 성능이 좋은 차량이 있으면 되겠죠. 가속도가 확 올라가고 감속도도 빨리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가속도, 고가속도, 고강속도를
이 차량을 채택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모터가 최고 속도를 갖다 끌어올릴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차량에 있어서 속도를 높이게 만드는 거니까 이것도 선로 용량을 증대하는 방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설비, 전기나 신호 설비도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철화가 안 돼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거긴 디젤차밖에 못 가지만, 전철화를 우리나라에도 100%는 아니에요. 지금 한 90% 가까이 와 있는데,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전철화를 위한 전차선을 지금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선로 용량과 관련해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폐쇄 구간을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신호 시스템들도 요즘에는 신호 시스템을 차상에서 받아서 합니다. 차에서 받아가지고 가면서 앞차의 거리를 보면서 신호가 나타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개량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선로 용량을 증대하는데 방안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로 이용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건 뭐 여기 나와 있듯이 하루에 열차 설정이 가능한 시간대, 말하자면은 보수 시간대를 빼고 난 나머지 시간대 선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건 이 시간인데, 이것이 전체적인 얼마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걸 선로 이용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영향을 주는 조건으로서는 물동량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주요 도시로부터 거리와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여객열차 대 화물열차의 비례, 대비를, 아무래도 화물열차는 상대적으로 여객열차에 비해서 뭐 주행 속도도 낮고 이러기 때문에 선로 이용률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대별 집중도, 말하자면 우리가 러시아워가 있죠. 오전 러시, 오후 러시, 이런데 집중도, 물론 출퇴근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 외에도 낮 시간대에도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뭐 이제 말하자면 관광 열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거기는 낮 시간대도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 시간대별 집중도도 이제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열차 횟수와 인접역 간의 운전 시분의 차이,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수 시간, 그 다음에 열차 운전의 여유 시분을 어느 정도를 줬느냐에 따라서 선로 이용률에 영향을 주는 조건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거장 구내 용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거장 구내에 얼마나 많은 차량을 유치하고 거기서 차량을 띄었다가 붙였다 하는 게 조성이에요. 열차를 띄었다 붙였다 하는 그런 능력이 정거장의 구내 용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보통 우리가 차량마다 길이가 다 틀립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화차 같은 경우에는 12m짜리도 있고 14m짜리도 있고 20m짜리도 있고, 우리가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전동열차 같은 경우에 서울 주변의 전동열차는 한 량의 길이가 20m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것들을 다 연결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열차의 전체적인 길이가 얼마인지를 갖다가 잘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둔 거예요. 14m를 1량으로 본다. 그래서 이걸 차장률이라는 걸로 나타내요. 그래가지고 만약 28m짜리 차량이 있으면 그거는 2량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장률이라는 것이 14m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동력차가 그러면은 그 차를 달아놓은 객차나 화차를 갖다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무겁고 많이 달려 있으면 그만큼 벅차지겠죠. 그러면 정해진 속도로 못 갑니다. 끌고 가기가 벅차죠. 그래서 안전하게 열차가 지연되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는, 견인할 수 있는, 그 견인이라고 그러죠. 그 견인 중량을 동력차의 견인 용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